안녕하세요. 인구 문제와 인구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인구 문제가, 인구 변화가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사회 경제적 문제, 파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해달라고, 전망해달라고 하는 연구를 발주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문제는 바뀔 수 없는 문제들이 이미 앞서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해진 미래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변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도 굉장히 우리는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연구를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젊은 연구자들, 꼭 인구학이 아니더라도 주변 가족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자분들이 에비던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확신은 하고 있지만은 글로써, 보고서로 쓰지 못하는 내용들을 토론에서 좀 이끌어냈어요.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흐를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연구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다른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미래의 문제를 그렇게 밝은 얘기들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용한 얘기라고 생각되면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미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실 필요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잠깐 1, 2주 가다가 멈춰 있는데 지금의 관심은 한 3년간 굉장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고 아니면 강의를 하면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데 많은 분들이 인구 문제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에 대한 질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 3년 전만 해도 인구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났네. 우리나라 문제가 우리가 큰 문제가 생겼네. 이러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네라고 하는 약간 나라의 문제, 먼 훗날의 어떤 나라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지방대 대량 미당 사태와 인구 감소가 경험을 해서 그러신지 질문 내용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위험한데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우리 조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로 질문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도 물론이고 그리고 각 기관에서 그리고 특히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한 수준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경제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노동력 부족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에만 너무 집착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구 문제를 나와는 떨어져 있는 나라의 문제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국밥집을 가면요, 국밥집을 밥을 먹는데 앉아서 먹고 바닥에 앉아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식당들이 의자에 앉는 형태로 식당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뀌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실은 무릎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바닥에 앉아서 먹는 식당에는 서빙 보기 힘드시면서 무릎이 아프고 또한 손님들도 여기 앉아있다 일어서는 게 무릎이 아프면서 점점 더 의자에 앉는 식당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령화입니다. 이 고령화가 이게 고객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생긴 일이죠. 이렇게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점점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고령화 문제가 빠르다고 진행을 해서 어느 날 급격히 어떤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빠른 인구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천천히 우리 주변에서, 특히 우리에서 좀 멀리 있는 주변부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가장 와닿는 문제 예를 말씀드리면은 미래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아마도 혈액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혈액이 무슨 말씀이냐?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요. 주로 헌혈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젊은 분들이죠. 근데 나중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요, 초고령 사회가 돼도 노인분들도 수술을 하셔야 되고 피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암과 같이 수술이 요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수술을 하면은 피가 필요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피를 공급해주는 젊은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는데 피를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미래 사회에는 피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의료 서비스, 의료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을 할 겁니다. 아마 여기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될까? 인공피 발달에 대해서 국가 R&D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에서도 2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큰 진전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미래에는 인공혈액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먼 미래고 지금으로서는 그걸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럼 피가 부족한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쩌면 피를 수입하자는 이론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피를 쓰는 모습, 피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모습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수술을 좀 덜 하면서 약물 치료로 중심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더라도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발 수술과 같은 기계 수술로 하는 형식으로 피가 출혈이 더 작은 형태로 쓰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 변화는 다른 형태로 우리 예기치도 못하는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특히 지방에서는 우리 사회는 자연재해에 취약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지방은 인구도 줄어들고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이런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투자라든가 관리가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불이 있는데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도를 관리를 해야 되고 임도를 뚫어야 되고 임도를 통해서 임도를 관리하면서 계속 산림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는 일자 노동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면서 이런 예방적 관리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사유지 산림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힘을 써볼 도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는 점점 더 산불에 취약한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위험을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도 점점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어떤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점점 커집니다.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도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불을 끄거나 할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특히 대피도 더 늦습니다. 그러면서 산불의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위험에 취약해지고요. 산불 이후에도 이 지역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이 들고 훨씬 더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산재에, 다음 산불에, 다음 재난에 취약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는 산불뿐만 아니라 홍수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도시 지역에서도 대형 화재라든지 위험 물질의 노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위기처럼 도시형 재난에도 점점 취약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령화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고령화 진행이 되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자연재해에 취약한 사회가 되고 또한 기후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 문제는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우리 인구학적인 발전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감염병에 취약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인구가 의료시설이 발전이 되고 보건기술이 발전이 되면 보건학적인 이해가 높아지면서 점점 감염성 지연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감염성 시대는 끝났고 대표적으로 천연두라든가 소아마비 예방 백신이 퍼지면서 이런 것들이 잡혀나가면서 이제는 감염병 시대는 끝났고 만성질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세계의료계에서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열릴 줄 알았는데 바로 에이즈와 같은 HIV 감염과 같은 다른 여태까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사스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다른 예전에 없었던 인수공통 전염병도 감염성 질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세계적으로 인구 이동이 높아지면서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어떤 감염성 질환이 퍼질 수 있는 요소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감염병이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감염병에 약한 인구가 날아나고 이것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배양될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는 자양분으로 토양으로서 활용이 될 그런 식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의외로 점점 더 발전이 될수록 전염병에 더 취약한 구조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미래의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보건복지에 대한 굉장히 과부하 걸림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감염병 질환까지 퍼진다면은 여기에 대한 예방까지 조치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면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는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건데요. 우리 사회는 대부분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인구 문제를 자꾸 인구를 노동력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인구가 부족해도 이제 자동화되고 AI가 될 것이니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그런 기사, 인구에 대한 기사라든가 강연에 보면은 인구가 없어져도 기계가 자동화가 디지털화가 대체할 것이다. 문제가 없다는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근데 인구라는 것은 노동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구라는 것은 사람의 합이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생산을 하는 노동력이 되지만 어떨 때는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세금을 나는 납세자가 되기도 하고요. 국방을 담당하는 병력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이 되기도 하고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되기도 합니다. 인구에 대한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 못하고 노동력으로만 한정 짓게 되면은 우리는 인구를 잘못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구 정책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은 필요 없다. 차라리 외국인을 들여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그런 기사가 버젓이 신문에 실렸었어요. 이 얘기는 저는 굉장히 혐오하는데 이 얘기는 인구를 사올 수 있다는, 인구로 돈으로 사올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인구라는 것은 사람의 합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그러면서 누구 짝을 만나고 직장을 갖고 어디 이주하고 이동을 하고 집을 정착을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섞인 것들의 총합이 그냥 출산율이라고 하는 숫자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인구라는 것은 인구 숫자로만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복잡 다단한 생애사들이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노동력의 문제로만 단순화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적인 시각이고 우리가 당면하게 될 문제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책을 제시해주지도 못할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특히 젊은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가 있는데요. 종업원 구조를 보면요. 50대 인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굉장히 기역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30대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5년, 10년 후에는 다 현대차를 떠나게 될 텐데 현대에서는 왜 신규 고용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노사 문제라든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10년 뒤에는 종업원 수가 줄어들 텐데 현대차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거기에 답은 전기차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파고 있고요. 이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부품의 수가 훨씬 적고 공정이 훨씬 단순합니다. 그래서 종업원 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을 세계 어떤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더 공세적으로 파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얘기를 왜 인구 얘기하는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기업이 대응을 하면서 또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노동력이 더 감소하는 노동력의 감소 속도보다 효율성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시장이 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 같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중소기업과 대기업, 지방과 서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고령화가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훨씬 더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될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 특히 이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 디지털화든가 자동화로 기업들은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전체 이득에서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줄어들고 자본소득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본을 통한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변화도 이런 문제들을 나타낼 겁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미래의 노인분들은 지금의 노인분들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자녀 수가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극단적인 예를 드린다면은 우리 처가에도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우리 시댁에도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저도 우리 집도 한 채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이 두 윗세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갑자기 저희 집에는 집이 세 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족을 통한 자산의 이전, 이런 부의 재생산, 계층의 재생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사실 계층의 재생산이 심하긴 한데 이것은 주로 교육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앞으로는 자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특히 지금 현재의 결혼이 점점 계층적인 동지론, 계층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면서 가족을 통한 부의 재생산도 그러니까 계층의 재생산도 굉장히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통한 계층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가족의 변화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됐는데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가면 이런 모습이죠. 형제들이 문상을 받고 앞에 부조는 손주 중에 한 명이 그 부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는 식사를 하는데 일하시는 상조회사의 직원분들과 그런 손주들이 서빙을 도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이 전형적인 장례식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녀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혼자 사는 기간이 늘어나기 굉장히 긴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장례식 문화도 바뀔 거예요. 지금 같은 규모보다 훨씬 작고 간소화된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변화예요. 하지만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이 큰 손님들이 많이 오고 문상객이 많이 오고 자녀들이 많은 이렇게 이중적인 이런 격차, 장례식 문화에서도 격차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병원에서도 여기에 맞게, 상조회사도 여기에 맞게 새로운 상조 상품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미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격차와 불평등이 커집니다. 이 격차와 불평등은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계층을 따라서 그리고 지역을 따라서 세대를 따라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생기는 건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가 작아지고 있어요. 학교가 작아지면서 교사 수를 줄여야 됩니다. 교사 수를 줄이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에 계신 분들을 나가시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고용을 줄이는 거죠. 신규 임용을 줄이는 건데 지금은 주로 신규 임용을 줄이는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화의 문제가 청년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구 문제는 전 사회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지만 이 영향이 균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대가 인구가 청년이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대 문제를 커집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그에 오히려 위상이 더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지금 청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건 수도권으로 모두 집중되는 그런 인구 뺏기의 현상도 강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은 훨씬 더 빈곤화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더 촉발되는 그러면서 지역의 활력과 경제력이 떨어지는 형태로 훨씬 더 이런 지역 간의 격차가 가중되는 형태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빈자리, 지역의 사람이 떠나지 않는 활력이 떨어지고 마을이 소멸된 자리에는 제가 현장을 가보다 보면은 환경시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서는 대규모 양동업체가 들어선다든지 아니면은 환경에 유해할 수 있는 산업시설이 들어온 예도 많이 봤습니다. 지역의 문제들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전국의 문제로 전국화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격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은 인구 문제를 어떤 경제 발전의 하위 버전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봐더라도 제1조의 이 법의 목적을 제일 1순위에 두는 것이 경제의 발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구 문제를 경제 발전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미치는 그런 요소로만 생각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경제적인 측면의 파장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회적인 격차와 불평등이 더 커지면서 사회 갈등은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의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정부의 정책 역량은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미치는 부정적 파장들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대응 역량은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령화가 우리의 사회 통합의 문제, 사회 연대성의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미래 사회가 고령화가 발전돼서 생겨야 될 문제들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는 굉장히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국밥집이라든지 혈액의 문제라든지 같은 일상의 문제 생기기도 하고 산업의 구조의 문제 생기기도 하고 경제 발전의 문제도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문제를 바라볼 때 자꾸 국내 문제만 보는데요. 중국의 고령화가 높아질 때 첫 시간에 이 강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됐을 때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리에게 미칠 것인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저축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중국의 저축률이 낮아지고 중국의 흑자 규모가 나타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는 거기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방 문제도 보면은 지금 인구가 병력이 20% 정도 줄어들면은 복무 기간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을 좀 더 굉장히 노동 강도를 높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그런 20%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반토막, 3분의 1 토막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병력이 극도로 줄어들었을 때 지금의 군 체제는 질 수 있을지, 군의 효율화를 하게 되면 무기 체계를 도입하게 되고 그 예산과 그런 국가 안보의 예산과 사회, 노인 복지라든가 복지 예산의 이 충돌에서는 우리는 어떤 답을 구하게 될지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 사회의 인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철학적 근거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파장을 미칠지를 예측하면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민간에서도 이걸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 미래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떤 교육 시스템이 더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를 해야 될지도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미래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탓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부처별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로 나눠서 아주 세심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체제, 인구 정책 체계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얘기들,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바라볼 때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위기 요소로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준비해야 될 대응 과제로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